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해 급진의 20대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인싸를 죽여라라는 책을 번역했고요. 작년에는 프로보커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으로 젊어서 뭐 놀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오히려 젊은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분한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더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책 나올 때까지만 이제 만으로 20대였는데 지금은 30 됐지만, 20대가 직접 20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이 나왔는데 과연 뭔 얘기를 했을까 다들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작을 하자면요. 제가 몇 차례 강연을 다녀봤습니다만은 가장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청중이 계셔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된 직후에 PD 수첩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했었어요. 20대 되는 남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 해체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20대 남자들이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철회하던 가운데 그거 딱 하나 뜨니까 또 바로 지지율을 많이 높였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20대 남자들을 직접 붙잡아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기자가. 이분은 이제 23세 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혈세 낭비가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되물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흔히들 말하는 이른바 20대 남자, 청년 남성의 분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첫 이미지로 집어넣었고요. 근데 20대 남성의 그것뿐만 아니라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 공히 지난 한 2, 3년간 지금까지도 쭉 거론되어 왔었던 2030의 분노, 불만, 청년의 분노, 불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뭘 잘 모르는데, 모른다는 사실은 자신은 모르고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분노를 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 20대, MZ세대 이런 얘기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죠. 지난 2년, 3년 동안. 특히 대선 국면 들어서면서 엄청 많이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20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그 분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분노인지 제대로 그 성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그 단어 키워드 하나만 얘기를 잔뜩 하곤 했었어요. 근데 비어있는 키워드를 겉으로나마 그래도 약간 포장지처럼 해줬던 단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공정이었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 위선에 대한 분노, 내로남불, 그리고 반-PC까지 갔는데, 이제 남성에 한해서는 반페미니즘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포장지를 저는 이제부터 이름이라고 부를 건데요. 불공정, 위선, 내로남불, 반페미니즘, 반-PC라는 이름이
정치권과 언론 등 엘리트 계층이 하달식으로 만들어낸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20대, 30대, 2030 혹은 MZ세대 이게 굉장히 큰 범주의 코호트 집단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집단의 불만이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그 불만이 문제시되고 거론되고 떠들썩할 때는 그 불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 집단적 불만이라는 것을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불만, 사회 구조 자체를 향한 불만, 그리고 경제적 불만, 정치적 불만, 그리고 문화적 불만입니다. 사회적 불만은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높아지는 고용 문턱이라든가 계층 장벽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고요. 이게 말하자면 가장 큰 범주에 있는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불만은 뭐 화폐에 관련한 불만인데요, 당연히. 근데 사실 여기저기서 무슨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 자기 임금이 너무 부족하고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그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 관련한 불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사회적 불만에 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로만 따져봤을 때는 지난 몇 년간 지난 뭐 한 20년간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잖아요. 그 파이도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과거에 비해서. 근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런 거는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봐야 함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지 경제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 95% 이상은 사실은 사회적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만은 이제 사회나 경제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국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경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생기는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양대 정당이 있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밑으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등이 있는데 이 정당들의 면면들을 보건대 내 성향과 그렇게 썩 일치하는 정당이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데서 생기는 불만이 이 정치적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그 양대 정당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다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히 안 보인다. 이런 생각에서 나타나는 불만이고요. 문화적 네, 알겠습니다. 예, 문화적 불만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될 때, 남에게 간섭받고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불만인데요. 이거는 보통 다인종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 이를테면 미국에서 백인 외의 유색인종 혹은 소수민족 이런 집단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좀 살아가고 싶은데 국가적으로 그걸 억압을 하려고 할 때, 뭐 중국을 예로 들 수도 있겠죠. 흑인들의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그걸 백인들이 전유하려고 든다 이럴 때 갖게 되는 그런 불만, 이런 거를 갖다가 문화적 불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수자 집단들이 의뢰 갖게 되는 불만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수 집단이 아닌 다수 집단이 이런 문화적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소수 집단을 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쓸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데서 갖게 되는 불만이라거나, 뭐 농담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갖게 되는 불만, 혹은 뭐 이를테면 게임에서 그동안 온라인 게임, 뭐 RPG 게임 이런 데에서 여성 캐릭터의 재현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헐벗은 여성 캐릭터들이 잔뜩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캐릭터들을 아무도 만들지 않더라. 그런 데에서 갖게 되는 불만이 있고, 혹은 뭐 마블 영화 이런 거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 잔뜩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뭐 이를테면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이런 영화만 이제 진짜 슈퍼히어로라고 생각을 했던 세대가 이제 지금 보니까 난데없이 흑인 슈퍼히어로가 나오고 아시안 슈퍼히어로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거에 PC를 묻히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하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날 이제 이런 문화적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불만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 구조 전반을 향한 더 훨씬 큰 범주의 구조적 불만이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아주 국지적인 문화적 불만으로 축소된 결과가 지금의 2030의 분노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스 무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극우 포퓰리즘 연구자인데, 사람이 이런 명제를 던졌습니다. 극우 유권자들은 경제적 불안만으로 결집하지 않고 문화적 반발로 인해 결집하고 투표한다. 그러니까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쉽게 보여지는 우경화 혹은 보수화, 극우화 이런 게 사회 경제적 불만, 사회 경제를 향한 불만이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 문화적인 불만으로 번역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번역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극우 운동가나 극우 정치인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극우를 표방하고 다니는 운동가나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는 경로가 아직은 그렇게 넓거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는 경로를 더 넓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기회주의적인 언론이 있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건 보수를 지향하지만 대중 여론의 영합적인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극우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떠올리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라거나, 하태경 의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입만 열면 반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언론이 그런 사람들의 발언을 받아 써가지고 또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담론이 점점 더 극우를 향해서 담론의 어떤 범위가 이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유의 외주화라는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오늘날 점점 더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을 하기가 힘든 조건에서 이런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매우 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레터라든가 뭐 카드 뉴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은 뭐 그 이러저러한 소셜 미디어에서 알고리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AI가 만들어주는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런 것도 주목 경쟁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더 자극적인 표현과 내용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 피에르 부르디에가 TV에 출연하는 지식인 엔터테이너들을 신속한 두뇌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관하여라는 강의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 책에서는 신속한 두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교양의 패스트푸드라고 의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햄버거처럼 딱 만들어진 채로 나오면은 그걸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데, 패스트푸드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만 먹으면 이제 몸에 안 좋죠. 근데 이제는 패스트푸드만도 못한 불량식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대표주자 같은 사람이 설민석 강사 같은 사람이고요. 설민석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변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사가 무엇이냐면은 그 옛날에 무성영화 있었잖아요. 무성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틀 때 옆에 서서 그 영화를 해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변사가. 그리고 뭐 이제 인물이 대사를 치면 그 대사를 직접 자기가 연기하면서 쳐주는 사람이 이제 변사인데, 설민석 같은 사람은 딱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우연히도 그 사람도 이제 연극과 출신이었죠. 그리고 정치 유튜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사 이슈를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어떤 복잡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특정 집단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로 의인화해서 그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상연하는 분노는 시청자에게 쉽게 전이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옆에 댓글들이 쫘르륵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에 나타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혐오 표현들, 증오 표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걸 시청자들끼리 자기네 그 전이된 감정을 상호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렇게 전이되고 상호 증폭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학습된 감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감정의 외주화라고도 할 수 있죠. 나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속 시원함을 느끼고, 말하자면 사이다를 마신 듯한 청량감을 느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열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레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더러 이제 TV나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를 믿지 말아라 라고 이제 잘 타이르시고 경고를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께 똑같은 말씀을 돌려드려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라고 이제 부모님 세대와 다를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레카라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런 사람이 이게 무엇이냐면 당장 화제가 되는 이슈에 관련해서 선정적인 타이틀과 썸네일로 클릭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방송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슈거리, 논쟁거리가 아닌 것도 침소봉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요. 혹은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주된 소재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썼습니다만은 주로 연예계 가십이 이제 주된 소재인데 이제 몇몇 뭐 방송인을 상대로 이런 없는 얘기도 지원해 가면서 조회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거의 이제 스토킹에 가까운 짓을 벌이는 사이버레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여성 방송인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근데 이런 방송들은 정치 유튜브와 다르게 겉보기에는 딱히 정치적 정파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크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어르신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청년 세대에도 활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사 이런 거 안 읽고 뭐 몇 줄만 넘어가는 글이 뭐 몇 줄만 넘어가도 이제 밑에 댓글에다가 3줄 요약을 해달라는 댓글이 달리고 뭐 이를테면 어떤 인터넷 언론 기사는 아예 그 AI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죠. 3줄로 요약해주는 AI 시스템을. 근데 그 3줄 요약 보는 것조차 귀찮아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니드를 충족시키는 게 이런 사이버 레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만 시사를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걸 아예 세상과 통하는 창구로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사이버 레카 제작자들에 의해서 단순화되고 예능화, 회화화 혹은 왜곡, 날조된 시사 이슈의 편린만을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보값은 당연히 빵에 수렴하고요. 이게 사이버 레카 하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뻑가 TV라는 계정인데 그저께 이 사람 채널로 들어가서 찍은 재생 목록이에요. 첫 영상만 봐도 황당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박원순 헌정 드라마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3번째 영상이 8개월 전인데 그 다음에 2개월 전에 6개월 만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자살한 여성 때문에 잠시 자숙 기간을 거친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 계정이 6개월 이상 영상을 안 올리면 저게 끊긴다고 합니다. 그 자금줄이. 그래서 항상 뭔가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들은 항상 6개월 뒤에 사과 방송이든 항상 뭐든 올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를 한 겁니다. 우영우가 박원순 헌정 드라마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이버 레카 문제는 유튜브만의 문제가 또 아닙니다.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인스타그램 특정 계정의 피드를 캡처를 한 건데요. 이런 계정들은 대체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어떤 사연 게시물, 어떤 고민 게시물들을 퍼와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타이틀을 달고 카드뉴스식으로 편집을 하는 건데 맨 끝에는 항상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바이럴 많이 탄 게시물들을 불펌을 해가지고 그걸로 조회수를 높이고 팔로워를 높인 다음에 광고를 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것도 사이버 레카, 전형적인 레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과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이런 사이버 레카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 예시로 그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일종의 소동이었는데 일단 문제의 발단은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들의 자극적이었던 보도가 발단이었습니다. 그 의대생이라는 그 촉망받던 청년의 미스테리한 실종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옆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프레임, 이런 걸 전면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 여기에 레카들이 음모론을 더하면서 이 프레임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뭐 그 의대생의 아버지의 스펙이 어쨌는 이런 얘기까지 떠들어대면서 그 묻 청년들의 시선을 다 여기로 쏠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당면 문제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하필 이때 비슷한 시기에 그 평택에서 이 의대생과 아주 비슷한 연령대의 노동자가 그 파레트에 깔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제 친구만 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들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의대생 얘기는 잔뜩 했었고요. 그 무엇이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특히 이제 더 이런 문제가 아주 그 희극처럼 보여졌었던 사건이 손가락 모양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를테면 안산 올림픽 선수를 둘러싼 소동이 있었고요. 전혀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몇몇 기회주의적인 언론들, 대중영합적인 언론들, 그리고 사이버 레카들이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일종의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넘길 수 있었던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국가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방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그게 그 한 특정 에피소드가 그 여성 노동 인권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특정 남초 커뮤니티에서 그냥 수근수근 거린 게 다였어요. 원래는 그게 그게 그 끝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인터넷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논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논란이라는 타이틀을. 논란이라는 말이 참 묘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을 던졌는데 다른 한쪽에서 그거를 반박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논란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논란이 아니라 그냥 개소리였고요. 그런 개소리를 그 정말 당대의 중요한 문제로 띄워주는 언론이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청년들의 밈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밈이라는 것은 이미지, 유행어, 줄임말, 캐치프레이즈, 명제 등 발화된 것이면 모두 밈이 될 수 있고요. 유행어, 뭐 짤방 이런 거 다양한 말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 밈으로 통일되고 있잖아요.
사이버레카가 시사 이슈를 몇 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든다면은 밈은 단 한 컷의 이미지나 한 문장의 문구로 이슈를 정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밈이 유행한 뒤부터는 그 미래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 템플릿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제가 사유의 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예로 들었던 밈이 대깨문이라는 말이었어요. 아니면 내 다음 대깨문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때. 그러면은 이를테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단 한 단어로 하나의 합성어로 이제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런 말로 기능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유행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이제 모든 뭐랄까요, 민주당의 미음자라도 연상케 하는 어떤 의제나 가치, 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대깨문이라는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은 모든 어떤 논쟁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유의 밈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문해력이나 독해력, 어휘력을 갖추지 않은 채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주하는 청년 중 다수, 제가 일부라고 했지만 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을 밈을 통해서 인지하고 사고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가 거론되면 반사적으로 호호를 결정하고 표현하고 그 이유는, 호호의 이유는 나중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뭐 재밌게 본 드라마였기도 하고 그래서 특정 에피소드 문제인데 다시 여성 노동 인권을 다룬 그냥 다른 이전까지 에피소드들이랑 비교해서 그렇게도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에피소드였어요, 사실. 그냥 다루는 주제가 여성 노동 인권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거론되는 순간 몇몇 특히 뭐 젊은 남자들에게는 어떤 버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여성 노동 인권이. 그래서 그 자신도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다가도 그 키워드가 거론되는 순간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남쪽 커뮤니티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이력을 또 찾아봐요. 얘네들이. 이력을 찾아보니까 뭐 하자센터에서 공부를 했었고 수학을 했었고 또 단편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보니까 이제 작가가 페미니스트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 관련한 모든 영상과 기사에 페미 작가가 쓴 드라마 안 본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누가 똥방귀 얘기만 하면 깔깔거리는 유치원생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밀고 있는 명제가 있는데 지금 한국 남자들의 반페미니즘은 반사적이다라는 명제인데요. 이게 반사적이라는 말이 비이성적이라거나 뭐 감정적이라거나 이런 거를 좀 뛰어넘습니다. 반사적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근육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거예요. 조건 반사.
벼룩이 있으면 그거 건드리면 튀어오르는 그 수준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 왜 어쩌다 그렇게까지 갔냐라는 거를 좀 이제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저는 어휘력의 빈곤과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어떤 감정 구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감정이 우리가 이를테면 기쁨, 슬픔, 노여움, 수치심, 자랑스러움 이런 거가 이제 실체가 없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감정은 딱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쾌감과 불쾌감이에요. 이건 이제 내 몸에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반사 반응이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정은 언어처럼 학습이 되는 건데, 이 메커니즘을 짧게 거칠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신체에 어떤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은 먹던 음식을 뱉거나 울거나 표정을 찡그리거나 손발을 휘두르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화났니?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달랠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아기는 그때 당시의 자신의 불편했던 신체 상태와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취한 표현과 행동 이런 거를 보호자가 육성으로 낸 그 화라는 소리와 연결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특정 신체 상태와 행동 그리고 음성을 연결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죠. 이 데이터가 누적되고 계속 이제 착오와 수정을 거치면서 화라는 어휘를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불편한 신체 상태 그리고 다양한 표현 형태, 찌푸린 표정, 질끈 감은 눈, 크게 휘두른 손발, 고성 혹은 침묵까지 이제는 유사성이 아예 없거나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어떤 다양한 표현 양태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화라는 어휘의 범주 안에 같이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말인즉 화 혹은 분노라는 어휘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겪는 신체 경험, 그 불편한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렘이라는 감정이랑 뭔가 긴장감이라는 감정, 이게 사실은 신체적으로는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속이 살짝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람들은 당연히 긴장감이라고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긴장이라는 어휘를 학습했을 때 그 어휘를 둘러싼 맥락 그리고 신체 상태 이러한 데이터의 해석과 일치하니까 긴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태지만 예컨대 이게 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설렘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설렘이라는 어휘가 학습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긴장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아주 다채롭고 긍정적일 수 있는 감정을 체험할 기회를 얼마나 박탈당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인기 콘텐츠 중에서 리액션 비디오라든가 특정 대중문화에 대한 리뷰 영상, 사이버레카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어휘를 구사를 하는 반면 표현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 시장이 이제 속도전이잖아요. 무조건 빠르게 올려야 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천천히 자신의 어떤 감상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사치가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유튜버들이.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재밌다고 욕하고,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 재미없다고 욕하면서 동시에 이건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져도 안 됐을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아예 폐기를 해버리고 있는 힘껏 증오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어휘와 강렬한 표현의 결합은 이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욕설과 비속어, 이게 일상화가 되는 거고, 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장, 그리고 극호와 극불호의 이분법만 낳게 됩니다. 근데 표현력이 빈곤하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인상, 이런저런 시각적, 시청각적 인상에 대한 성찰력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아지면은 나의 감정은 즉각적으로 싫음 혹은 나쁨이 되고, 이게 그냥 싫음이 아니라 극도로 싫음, 극불호 혹은 극혐으로 나아가서 대상을 향한 공격성으로 급발진을 해서 응징의 정서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인터넷에 바이럴로 타는 온갖 참교육설, 목격담이든 경험담이든 사이다설도 이런 식의 이름으로 도는 여러 가지 목격담들이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제주 항공이었나요? 거기서 아기가 우니까 중년 남성이 그 아기보다 더 시끄럽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승객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떤 퇴행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의 아기 때로 돌아가는 퇴행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아기가 이제 자기 앞에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일단은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울고. 그러면은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걸 치워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신의 어떤 극불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거의 소음 공해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엄청난 권위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치워주리라고 믿는 그런 아기 때의 상태로 퇴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쾌감과 불쾌감의 기본적인 반사만 담은 1차원적 인간으로의 퇴행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감각의 입력에서 표현, 그리고 행동으로의 출력까지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짧고 단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사이버 레카 등을 통해서. 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강렬한 표현밖에 안 남았기, 그 표현만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경로가 짧고 단순하면 약간의 불쾌함이 엄청난 공격성으로 증폭되어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낯선 것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럴 때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용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해석의 경로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기분 나쁨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함. 혐오가 되는 겁니다. 낯선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어를 쓰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심심한 사과? 뭐가 심심하냐고 이제 되묻고, 아니면은 이동진 케이스도 있죠. 전형적으로. 명징하게 직조됐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는데, 모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화를 내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셨을 텐데,
그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해당될 수 있는 명제가 지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그 마크 피셔라는 그 유명한 문화 평론가가 있어요. 이제 작고를 한 사람인데 현재 다수 청년의 현실 감각 혹은 시간 관념에 있어서 지금만이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디지털의 극소 조각들로 잘려 있고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종합되지 못합니다. 이 청년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시간 이렇게 계획이 불가능하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욜로라든가 뭐 탕진한다, 뭐 돈을 탕진한다 이런 거 아니면 소확행 이런 것도 다 이런 맥락에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현재적인 것과 즉각적인 것만이 특권화되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성은 사라지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사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그 남자들의 반페미니즘 다시 얘기하면 페미니즘의 정말 사소한 일면, 편린이라도 연상케 하는 몇 개 단어만 귀에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화부 터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딱 이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적 커뮤니케이션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게 인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 근거한 판단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외부 바깥에서 찾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밈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걸 정말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외주화, 아웃소싱. 모든 생각과 판단, 뭐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외주화되는 겁니다. 밈적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일상의 의사소통을 완전히 잠식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뭐 이를테면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누군가가 중국을 거론하면 중국 욕부터 박는 거예요. 그냥 실시간 댓글에다가. 그것보다 좀 더 뭐 조금이라도 젠틀하게 하면 뭐 그래도 중국은 좀 하면서 점점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유의 밈화, 사유의 외주화는 청년들의 유튜브 스트림 방송 이용에 의해서 더 심해지고 청년들은 갈수록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만능주의, 그리고 우생학적 능력주의는 어휘력과 감성의 훈련, 즉 예체능 교육을 도외시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이제 이러한 우생학적 능력주의 및 어마어마한 혐오, 그리고 거의 1차원에 가까운 단순화된 인간들의 퇴행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헬조선에서 불공정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막 이제 앞에 이야기한 거랑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얘기를 더 재밌게 할 만한 그 역량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헬조선에서 불공정까지라는 거는 지난 한 8, 9년 정도, 1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 한국의 문화 정치를 수놓은 키워드의 변천사를 제가 한번
본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헬조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2014년 전후로 이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딱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단어였다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구조를 향한 분노가 집약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경유로 해서 사회적 불만이 잔뜩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6년 말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좁은 취업문, 치열하고 끝없는 경쟁 등 내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과 그리고 그 옆에서 최순실 같은 사람이 불공정하게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 그리고 박근혜가 퇴진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헬조선으로 표현되었었던 사회적 불만이 박근혜 퇴진 요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퇴진은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되어서 수많은 청년을 촛불 시위에 동원하는 기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헬조선으로 표현되던 사회적 불만이 박근혜 퇴진, 정권 퇴진 요구로 표상되는 정치적 불만으로 전치되고 응집이 되었다, 축소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6년 촛불 시위가 이를테면 사회주의 좌파들이 헤게모니를 쥐어서 사회적 변화,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되었었더라면은 청년들은 거기에 많은 동의를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변혁은 훨씬 더 고도의 상상력과 어휘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회 변혁에 대한 상상이.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박근혜 퇴진은 너무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정권 교체되는 건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반면 사회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사회를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다른 사회를 상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에는 동원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촛불 시위의 어떤 본질 혹은 기치는 정치적 불만, 정권 퇴진으로 표상되는 정치적 불만으로 모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건 사회적 불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변혁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근데 정권 퇴진 및 교체는 사회 변혁이 아니라 정치 변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은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정권이 일단은 교체가 됐으니까 정권 교체라는 이름을 얻었었던 사회적 불만이 이름을 잃고 표류를 했어요. 잠시 동안. 근데 그 표류하던 사회적 불만을 잡아줬던 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계속 지지를 해달라라는 요구의 어떤 근거를 적폐청산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게 강한 이름으로 기능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까지는 정말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 적폐청산 헤게모니라는 것이 20대 유권자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의 시작이 2018년 올림픽 단일팀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불공정하다라는 얘기가 점점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에서부터는 그 사회적 불만이라는 것이 다시 이름 없는 상태로 표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 단일팀 논란으로 불공정이라는 이름이 슬그머니 이제 나오다가 2019년에 이른바 조국 사태 그리고 인국공 사태 등을 통해서 이름 없었던 사회적 불만들에 대해서 불공정 그리고 위선, 내로남불 그리고 반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을 때만 해도 노력 여부를 절대적인 평가 잣대로 삼는 그 자기 개발 논리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이를테면 그때만 해도 노력이라는 말을 쓸 때 인터넷에 노력이라고 그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노오력이라고 썼죠. 사람들이. 조롱조로 썼거든요. 노력이라는 말을. 그런데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정유라가 한국 사회의 모든 불공정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댓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중앙도서관에서 밤을 샐 때 너는 어디서 뭘 했냐. 네 덕분에 그동안의 내 노력들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실감이 난다. 이게 엄청나게 그 동의를 모았다고 합니다. 찬성과 동의표 추천. 갑자기 노력이라는 가치가 급부상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회에 관련한 불만이 잔뜩 끌어오르다가 노력을 해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회를 만든 사람이 정유라다. 이렇게 딱 돼버려가지고 노력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왜냐면은 정유라 국정농단 세력으로 그 사회 문제가 의인화됐으니까요. 노력을 해도 이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임식을 할 때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딱 내버렸잖아요.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큰 기대를 걸었죠. 근데 정권 교체 뒤에도 딱히 그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자 다시 그 사회적 문제는 문재인 정권 고유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박근혜 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제 또다시 문재인이 못했다고 다시 타 정당 다른 야당으로 지지가 넘어가고 그런 게 말이 될까 싶습니다만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금만이 중요하다라는 명제를 떠올리시면은 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인즉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고유의 문제였었는데 사회 문제가 그 다음에 다시 사회 문제가 문재인 또 조국 이 사람의 고유의 문제로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든 존재에 대한 증오가 이제 국가적으로 터졌는데 그게 엄청난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의를 모은 거죠. 여하간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사회적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실행되었었던 온건한 조처들, 정책들은 이러저러한 반발을 낳으면서 사회적 불만이 다시 자극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를 향한 정치권, 언론 등등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었고요. 정부 및 여당의 자가당착을 공격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취해서 무기화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그 이후 정치권과 언론이 줄곧 2030의 분노와 공정을 결부시켜서 청년들의 사회적 불만에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조국 사태, 특히 조국 사태 시기에 이러한 2030의 분노라는 말이 얼마나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담론이었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 친구들도 조국 얘기를 그렇게 잔뜩 하더라고요. 욕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한 정부 부처의 인사의 이름을 거의 삼척동자들도 입에 올리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이었는가. 왜냐면은 조국 얘기를 하던 청년들 중 제가 확신하건대 99% 이상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하나라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부자연스러운 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체가 결국에는 정치권과 언론이었다. 미디어 권력이었다.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엔 무기화된 단어였고요. 그 자체로 말해주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는 텅 빈 단어다 이겁니다. 노력이 보상받는 게 공정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무엇이 노력이고 무엇은 노력이 아닌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인국공 사태 때도 그러면은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이 노력이니 아니면은 비정규직으로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노력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언론사가 단톡방에서 퍼온 연봉 5천 소리 질러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잔뜩 국가적으로 들고 일어났었던 겁니다. 인국공 사태 등을 경유해서 불거진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그 자체로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공격만 있었어요. 결국 공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었냐? 시험 점수나 공채 등으로 노력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응분의 가혹한 처벌과 차별을 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장하는 텅 빈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여태껏 노력한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남녀 공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때에서 그런 성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14년 전후로 일어났었던 페미니즘 제4차 불결에 대한 반발심 이게 이제 매갈 같은 거죠. 매갈 미러링 이런 거요. 이게 꾸준히 누적되던 가운데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의 구조적 상차별 완화를 위한 온건 자유주의적 조처와 정책을 급진 페미니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원래 이전까지도 페미니즘 남자들 입장에서는 페미니즘 딱히 호의적인 태도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극혐하는 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단어는 아니었는데 미러링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버린 바람에 이렇게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극도의 불호가 팽배해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혹은 극불호, 극혐은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요. 페미니즘에 결부된 불공정한 사례들 이게 이제 다수 날조되거나 침소봉대된 사례들인데 이거를 웹상에서 지속적으로 또 접하면서 사이버 레카 등등을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더더욱이 이제 높여만 갔고요. 또 그럼으로써 페미니즘은 정부 여당 그리고 이것이 곧 진보, 불공정, 위선이라는 공식이 각인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담론 사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단어들 중 하나만 거론되면 나머지 모든 단어들이 동시에 연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엔 이거는 뭐라고 요약 가능하냐면 페미니즘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채로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 이름에 대한 반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그 페미니즘에 결부된 가치들, 정책들, 의제들에 대한 반감이 그 뒤를 잇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직전까지는 성별을 불문하고 불공정한 정부에 대한 응징 정서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60%의 20대 남성 유권자는 노골적으로 반여성적인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혹은 반여성적인 캠페인을 노골적으로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징이라는 일념으로 큰 고민 없이 이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반여성적인 캠페인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요, 당연히. 그에 반해서 여성 유권자는 만만치 않게 여당 비토 거부 경향이 강했지만 쉽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성 의제를 독점하면서 적대전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그러니까 젠더 분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게 된 양상으로 가다가 이제는 뭐 남녀 공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하는 그 전략을 내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전략이 이제 정권 교체되자마자 했던 게 장애인 상대로 하는 그 분열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국면이 올 때마다 여성가족부 카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제는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그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본질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가 곧 본질적인 차이를 노정한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세대적인 지금 20대, 20, 30대의 문제, 방금 이제 위에서 쫘르륵 말씀드렸던 뭐 지금만 남은 것, 뭐 어휘력의 부족 등등, 그 사유의 외주화, 이런 것부터 좀 사고를 한 뒤에 20대 남자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특강 너무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 그럼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이 강의하셨던 대부분의 내용 중에서 20대의 분노 표출 방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가님들이 그들이 인터넷에서 표현된 것과 별개로 그들 실제로도 분노란 감정을 느끼면서 이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전에 한때 다들 공감했던 얘기가 우리가 서로 톡을 하면서 웃기지 않는데도 크크크크를 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은 정말 분노란 감정을 느끼면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꾸며낸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넷상에 표현된 것들이랑 실제의 감정을 딱 잘라서 구분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특정한 표현을 인터넷에 쓴 주체의 실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거를 본 다른 사람들, 그 게시물이나 댓글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시트콤, 옛날 시트콤에 웃음 트랙 깔았잖아요. 재미없는 장면이어도 그 소리가 트랙이 일단 깔리면은 일단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같이 웃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격한 감정 표현도 그런 식으로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실제 감정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논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작가님은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작가님의 생각. 아까 우리나라 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가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아니 그냥 예. 작가님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그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한 혐오가 후행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냐면은 페미니즘은 잘못이 없는데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뭐 한국에서 사람들이 빨갱이를 싫어하는데 그게 사회주의는 잘못이 없는데 한국 사회주의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많다라는 명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생각,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야는 딱 또 아니어서. 네. 작가님의 그 책 그 프로보커터 거기에 그 진중권이나 김어준 님을 많이 그 비판하셨던데 그분들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불이익 그런 걸 당하신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있으면 더 저 홍보에 도움이 됐겠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시간도 사실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